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이제 벌써 11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네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일요일이에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한 미군이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의 여군을 보고는 여자가 뭘 할 줄 알겠냐며 코웃음을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미군은 한국 여군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뜻밖의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카림 하산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티가 나지만 저는 중동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예요. 중동에서 온 이민자가 미국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 과격파와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미군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보여주기식으로 군대에 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되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었고 군인이 되어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미국에 오길 잘했다고 군인이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오래된 은인을 세계 군인들이 모여 힘을 겨루는 KSOTC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처음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 참가국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주한미군에 가는 것에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졌던 터라 한국 군인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으로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시설이 워낙 좋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많다는 게 소문이 퍼져서 경쟁률이 확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해요.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안전해서 애들 키우기 좋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 이런 선택권은 대부분 가정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혼의 애도 없는 저는 꿈도 못 꿔보고 탈락했습니다. 그랬던지라 한국 군인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KSOT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게 무척 기뻤어요. 저는 저와 가장 가까운 동료인 미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 한국 사랑을 익히 알고 있는 미셸은 함께 기뻐해 주었죠.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더니 잘 됐네. 거기 가면 합동 훈련도 할 수 있다면서 가서 많이 배우고 와. 저는 미셸에게 한국에 다녀오면 맥주나 진탕 마시자 말하고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을 지나가던 스캇이 불쑥 나타나더니 누구한테 배우고 오라는 거야? 한국 군인들한테 배우고 오라는 거냐 설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면 될 일이었는데 말하는 투에서 비아냥거림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이거 지금 시비 거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고 하자 스캇은 제 앞에서 대놓고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카림, 너 한국 못 가게 됐다고 우는 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대체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거야? 한국 여자랑 인터넷에서 만나기라도 한 거야? 그 여자가 한국으로 놀러 오래? 스캇이 평소에 저급한 표현을 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스캇은 한국 여성이 저를 꿰어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미국 오고 싶어서 미국 남자 꼬시는 여자가 한둘인 줄 알아? 한국 여자가 너를 꼬셔서 가려고 하는 거면 잘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성질만 긁고 가버리길래 저는 스캇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머리에 든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 하는 말도 그런 것뿐인가 보네. 난 정말 한국 군대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한미군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도 그런 거고 KSOTC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자 스캇은 제 손을 강하게 쳐내면서 화를 냈습니다. KSOTC에 참가하는 게 배우기 위해서라고? 너 미군 맞아? 이래서 이민자 놈들은 안 되는 거야. 미군이라면 조국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참가를 해야지. 누구한테 뭘 배우겠다는 거야. 미국이 배울 나라는 없어. 미국에게 배울 나라만 있는 거지. 그리고 네가 배울 점이 있다는 한국말이야. 우리가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주변 국가들한테 금방 먹힐걸? 그 소리에 저는 열이 받아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말솜씨가 없어서 화가 나면 말을 잘 못합니다. 어깨를 붙잡고 한 소리 한 것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화는 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옆에 있던 미셸이 저 대신 나서주었습니다. 멍청한 놈. 네가 이러니까 뇌도 근육으로 찼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평소 다혈질기가 다분한 스캇은 주변인들에게 무식하다는 놀림을 받고는 했기에 미셸의 말은 스캇의 성질을 긁기 충분했죠. 스캇은 화가 났는지 곧장 미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미셸은 진짜 치게? 너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징계야. KSOTC 나가고 싶다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캇을 잠재웠죠.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해내는 미셸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옷을 툭툭 쳐내고는 스캇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나갔다가는 나라 망신시킬까봐 얘기하는 건데 한국이 미국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는 건 옛말이야. 모르겠으면 그냥 머리에 박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억 달러라는 비용을 얘기했는데 한국이 수용하는 신용도 안 했던 건 아니?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한미 방위비 협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가율 상한선은 5%였어. 게다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너는 한국이 이런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야. 한국이 미국 없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면 협상이라는 게 가당키나 했겠어?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야 했겠지. 아니니? 아무리 뇌도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스캇도 이 말은 이해하더라고요. 미셸은 한국군이 외치는 건 자주국방이야.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5 같은 무기들을 보기는 했는지 모르겠네? 너같이 허구한 날 헬스장 가서 아령만 들고 전략에는 관심도 없는 게 뭘 알겠냐? 라고 말하며 혀까지 찢찢 찼습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라는 뜻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고 스캇은 욕을 크게 내뱉더니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미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미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군사력 성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미군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서 걱정이야.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된 지 오래인데 미국이 자꾸만 고자세로 거만하게 굴면 한국 국민들이 이럴 거면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요즘 여론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 저는 미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셸은 뿌리 깊은 군인 집안이거든요. 아마 군대 내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 하고 있는 집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겠죠. 저는 미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한국의 모습을 눈에 담아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KSOTC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는 707 특수임무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캇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데이빗에게 한국 군인들을 열심히 비웃고 있더라고요.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속닥거리는 게 제 성질을 긁고 싶은 게 분명했습니다. 키는 2m에 육박하고 몸은 바위산 같은 게 하는 행동은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니 저는 아무 타격도 받지 않고 유치하게 구는 스캇을 그저 불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이 등장했습니다. 포스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군을 가까이에서 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07 특수임무단을 향한 관심은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 외에도 수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눈으로 쫓았죠. 저는 옆에 있던 폴란드 군인에게 저들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전에 한국군을 본 적 있다며 몇 년 전 직접 보았던 일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닌데 아마 당시에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때 모래 바람까지 날려서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였죠. 그런데 제 눈으로 본 거라 그것만은 똑똑히 기억나요. 저는 아직 사격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옆에서 총을 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가 마음이 급해서 방아쇠부터 당겼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군이 15초 만에 표적을 전부 명중한 거였어요. 그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부대에서 나름 명사수였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전쟁 상황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러자 옆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독일군이 자신도 한국 군인들과 만난 적이 있다며 끼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독일 군인은 이런 말을 했었죠. C큐브라고 근접전투 과제 중에 인질구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른 팀들이 한국군보다 2배는 더 걸렸어요. 실수 하나 없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고 지휘부의 완벽한 통제와 지시, 이를 따르는 병사들의 수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때 일 이후에 독일로 돌아가서 죽을 뻔했어요. 상관이 한국 군인들 하는 거 못 봤냐면서 훈련을 얼마나 빡세게 굴리던지 한국군 기록 따라잡을 때까지 집도 못 갔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이 보여줄 모습이 더더욱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기대감에 부푼 채 KSOTC의 본격적인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군을 위주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전 미군이잖아요. 그렇기에 저는 제 본분을 잊지 않고자 최선을 다해 군인으로서의 기량을 뽐냈죠. 그리고 한국 군인들과 함께 동반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저와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 스캇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녀석이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독불장군 같은 행동으로 일을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저희는 도심지 인질구출 합동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된 단지에서 인지를 구출한다는 가정하에 모의 전장을 구성한 것이었죠. 저와 스캇은 한 팀이었고 707 특수임무단 혼성팀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남자였고 한국군에는 여군 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스캇이 한국 여군 대원을 보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인질 구출은 힘과 순발력이 필요한데 여군이라 이거 인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짐 안 되면 다행이지. 저는 스캇의 입을 잡아당기고 싶었어요. 그 입 좀 다물라고요. 이런 무례한 소리를 들었으니 한국군에서 정식으로 항의해도 문제될 게 없었죠. 그런데 한국 여군 대원인 강혜원 상사는 그런 스캇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스캇은 자신이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는지 저거 봐. 자신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거야 라며 또다시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곧바로 강혜원 상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식으로 항의하신다면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하자 강 상사는 아무렇지 않다며 되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한국군은 가볍게 뱉는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뭐라 말하든 저는 실력으로 검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나는데 저보다 키는 한참 작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커 보였습니다. 저는 이 군인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어요. 가장 먼저 투입된 팀은 스캇의 팀이었는데 위풍당당하게 내가 들어가서 상황 정리해 놓으면 할 게 없을 텐데 심심해서 어떻게? 라고 말하며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이 터지자 진전이 더뎠고 통신 장비까지 먹통이 되자 스캇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는 자리에서 은신하며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게 기본인데 무력하게 도움을 기다리는 게 창피했는지 혼자 임무를 수행하고 오겠다며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스캇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에 적당히 말리다가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스캇은 정해진 루트가 아닌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붕괴가 발생하자 스캇팀의 위치가 드러났고 모두가 그곳으로 향했죠. 훈련은 중지됐고 인질 구출 훈련이 아니라 부상자 구출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바로 구조대가 왔지만 일반적인 구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 상사가 군복을 벗더니 최소한의 안전장비만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달려온 강 상사의 한국 군 책임자가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강 상사가 하는 말이 저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말했습니다. 현재 저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하나뿐입니다. 공간을 억지로 만든다면 추가 붕괴가 생길 거고 그러면 안에 갇힌 사람의 안전은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조 장비 또한 열악해서 현 상황에서 구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체구도 작고 날렵해서 저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구해오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미군이 의지할 곳은 강 상사뿐이었어요.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통역을 통해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죠. 나는 내 부하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쪽 상관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들먹이며 설득을 하는데도 꿈쩍 안 하더군요. 모든 상황은 미군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강혜원 상사는 저희 부대원 상사입니다. 절대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스캇이 꼴 보기는 싫어도 같은 미군으로서 스캇이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도와주지 않는 게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하를 끔찍하게도 아끼는 그 마음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강 상사가 강력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훈련받아 왔습니다. 제 훈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군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강 상사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강 상사를 보내줬고 강 상사는 좁은 최소한의 장비를 착용한 채 허리에 끈을 두르고 좁은 통풍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바디캠을 이마에 달고 실시간 상황을 보는데 강 상사의 체구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못 들어갈 그런 곳이 맞더군요. 강 상사가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잔해가 떨어졌고 저희는 손에 땀을 쥔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캇의 모습이 바디캠에 잡힌 순간
모두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스캇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체온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게 뻔했어요. 강 상사는 가지고 온 응급키트로 스캇의 상처를 소독했고 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치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몇 번이고 그 위험한 곳을 들어가 스캇의 상태를 살폈죠. 그렇게 구조대가 도착했고 스캇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강상사를 여자라고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하다 무시했던 스캇이 그녀를 통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병원에서 겨우 눈을 뜬 스캇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자가 뭘 할 수 있냐고 짐 안 되면 다행이라고 하더니 짐은 네가 된 거 잊지 마라. 저는 병원에 몸져놓은 스캇 대신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강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서 그렇지 실제 상황은 정말 급박했고 강 상사는 정말 위험을 자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강 상사는 제 감사 인사에도 전혀 의스대지 않았습니다. 스캇이라면 당연히 콧대가 높아져서 위대하신 미군의 능력을 찬양해라 라고 말했을 거고 저도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을 텐데 강 상사는 달랐어요. 이렇게 말했죠.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싸워서 뺏고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방어하고 지키고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저는 고국에서 훈련받은 바를 그대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제 행동이 개인의 특별한 성품으로 칭찬받는 건 부담스럽네요. 제 행동은 대한민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였을 뿐입니다. 저는 강 상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 군인 하면 싸우고 이기는 것 위주로 생각하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아주 먼 과거,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추억에 잠기려던 그때 강 상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보였어요. 가만히 보니 사고가 났을 때 봤던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어디선가 본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어딘가 익숙함을 느끼며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발치에서 그의 이름표를 본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준, 호. 그 이름은 제가 평생토록 잊지 못했던 꿈에서조차 그리워하던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 생각하며 김준호 중령에게 가까이 가서 인사한 뒤 물었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이라크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라크에서 살던 당시 저희 동네로 파병을 오셨던 한국 군인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셨죠. 저는 아르빌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이라크의 상황은 최악이었고 10살이었던 저는 폭격으로 다리를 다친 아버지와 폐허가 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저희 집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도움을 청할 생각도 못했죠.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희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전쟁과 군대라면 질릴 대로 질릴 사람들은 군인들을 피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오물을 뿌리거나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인들은 모두 우리를 괴롭히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온 군인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자이툰이라는 부대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저희가 사는 아르비를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굶고 있고 아픈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었죠. 이들은 누군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곧장 달려가 살펴보고 약을 주거나 치료를 해주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무료 치료소를 열어서 아픈 사람들은 누구나 치료를 받게 해주더군요. 저는 웬만한 상처는 알아서 낫게 두었습니다. 살이 찢어졌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서 구더기가 생긴 사람을 보면서 살면 작은 상처 정도야 뭐. 물집이 나고 골마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제 작은 상처마저도 큰 상처로 보며 성심성의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독약을 바를 때마저도 따끔거린다며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저를 소중한 유리보석처럼 대해주는 한국의 자이툰 부대원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이툰 부대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당시 중위였던 김준호 중위님은 저를 따라온 집에서 아버지를 보시곤 곧바로 들것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외지인들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큰 분이라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김중희 님이 했던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부디 저희를 믿고 일어나 주세요. 아드님이 씩씩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요. 제가 책임지고 아버님의 다리를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이 골목을 마음껏 뛰어다니실 수 있도록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 본 적도 없었고 혹시나 병원비를 내라고 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중희님은 매일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시면서 아버지의 상태가 매일같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치료 상황을 어린 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시면서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카림, 과거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 벌어졌었어. 그때 튀르키예에서 많은 병사들을 보내줬는데 그때 파병되어 온 군인들 중 대부분이 쿠르드족이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보낸 병사라고 했는데 쿠르드족은 저희 아르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튀르키예에서 군사를 보냈다고 해놓고 생색은 쿠르드족으로 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쿠르드족은 네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빌 출신의 젊은이들이었지.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 어린 나이에 강제로 징집되어 한국으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단다. 쿠르드족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흘린 피를 잊지 않고 있어.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 너희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실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마. 처음으로 알게 된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한국과의 인연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갚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자이툰 부대의 군인들이 이토록 진심을 다해 우리를 돕는지를.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치료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꼭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치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 자이툰 부대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치료받는 동안 저는 부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중희님은 틈틈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축구도 함께 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는 처음 보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김치라는 빨간 음식은 처음에는 너무 매웠지만 나중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밥을 먹을 때마다 군인들이 저에게 많이 먹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반찬을 나눠주던 모습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총을 들고 있을 때조차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은 총을 들면 위협적이고 두려웠는데 자이툰 부대 군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웃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들고 있는 총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3개월이 지나고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김중희님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도시락과 공책이었어요. 너도 꿈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꿈이란 게 뭔지도 몰랐던 제게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 말이었으니까요. 이런 자이툰 부대원분들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빌 사람들 모두가 울었죠. 자이툰 부대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재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르빌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저는 그때 제 은인이었던 김중희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젠 중령이 된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이 된 그분을 말이죠. 저와 몇 마디를 나눈 김중령님은 너 설마 혹시 카림이니? 라며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는 김중령님이 저를 알아보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김중령님이 저희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껴주셨는지 또 한 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군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중령님은 저를 뜨겁게 안아주셨고 저희는 20년 동안의 그리움과 반가움을 담은 인사를 건네었죠. 김중령님은 제가 어떻게 미군이 되었는지 물으셨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이툰 기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우연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군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미군이 된 것도 한국군처럼 되고 싶어서였어요. 힘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한국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잖아요. 중령님을 비롯한 한국인 분들은 제게 희망과 꿈을 준 은인이었고 꼭 한국을 닮은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김중령님은 제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군 생활을 보답받는 것 같다며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 저인데 말이죠. 지금도 아르빌에는 한국에서 최신식으로 지어준 자이툰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라크 최고 명물 중 하나예요. 그곳 한쪽 벽에는 20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는데요. 그 사진은 아버지의 치료가 끝나던 날, 김중희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제가 태극기가 그려진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고, 김중희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짓고 계시죠. 한국군은 아르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저는 평생토록 한국과 한국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난 제가 10살 때 저희를 지켜주셨던 김중령님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열심히 군생활에서 꼭 주한미군으로 갈 것이고 중령님과도 다시 한번 타지가 아닌 진짜 한국에서 보자고 약속했답니다. 한국은 저에게 있어 외국의 먼 나라가 아닙니다.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었던 고맙고 감사한 국가이고 저희 두 번째 고향이라고 믿고 있어요. 한국을 욕되이 하던 스캇을 도와준 강혜원 상사도 그렇고 제가 존경하는 중령님도 그렇고 확실히 한국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미군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너무나 좋습니다. 꼭 주한미군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중국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여동생에게 독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한국이 작고 못 사는 나라라며 무시해왔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최근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세상이 180도 뒤집히는 느낌을 받고 제대로 주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국인 소링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중국의 중남부에 위치한 쓰촨성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쓰촨성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해마다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역시 우리 중국은 전 세계의 중심이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사실 저는 30살이 넘도록 중국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거기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국민으로 태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사는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쓰촨성에서 남편과 함께 만두 가게를 운영하며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늦둥이로 태어난 제 여동생은 저와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도 많고 공부도 잘했던 동생은 고향을 떠나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죠. 예쁘고 똑똑한 동생은 저희 집안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동생은 졸업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결혼을 선언하며 저희 가족의 뒤통수를 쳐버렸죠. 게다가 그 상대가 중국 남자도 아닌 한국 남자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베이징 대학교의 박사과정을 밟으러 온 한국 남자와 동생이 그만 눈이 맞아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글쎄, 동생이 결혼을 한 뒤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가서 살겠다지 뭐예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우리나라 중국을 두고 그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에 가서 살겠다니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중국을 버리고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는 건 정신 나간 짓이야. 한국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잖아. 거기 가면 너도 거지처럼 살아야 할걸?
저는 그동안 제가 보고 들어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난하며 동생을 말렸어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것인지 동생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죠. 동생이 그렇게 나오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국 동생은 그 끔찍한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신세를 망치게 된 동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여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베이징 대학교까지 나온 동생이 겨우 한국이라는 가난한 후진국에서 살게 된 것이 저는 너무 분했어요. 동생은 그런 제 마음을 외면한 채 얼마 뒤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마다 거렁뱅이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동생이 시달리는 악몽을 꾸며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후진국 한국은 우리 중국과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날 텐데 동생이 어떻게 지낼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은 1등 국가 중국에서만 살았던 동생이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며 결국 얼마 못 가 중국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했죠. 제가 중국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을 지금 돌이켜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알죠. 시골에 사는 촌뜨기들이 정말이지 뭣도 모르고 떠들어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고 한국은 저 끄트머리 어딘가에 있는 볼품없는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게 있어 한국이란 평생 나와 엮일 일 없는 천박하고 열등한 후진국에 불과했죠. 그러던 제가 어떻게 그런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고요. 그건 바로 제게 일어난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답니다. 동생이 한국으로 떠난 뒤 2년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고민 끝에 가족 대표로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사실 동생이 한국 남자와 기울어도 한참 기울어지는 결혼을 한 뒤 저희 가족은 동생과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여전히 가족과 나라를 등지고 후진국으로 떠난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고 계셨고 결국 저만 한국에 잠깐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며 저희 가족은 별의별 호들갑을 다 떨었어요. 먼저 부모님은 저를 병원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한국은 후진국이라 위생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각종 예방주사를 맞으며 고작 그런 작고 더러운 나라 때문에 나 같은 대국의 국민이 이게 대체 무슨 고생인가 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죠. 다음으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묵을 호텔을 예약했답니다. 들어보니 동생은 무슨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던데 저는 그런 시끄럽고 냄새나는 닭장 같은 곳에서 단 하루라도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던 날 저는 평소 착용하고 다니던 귀금속을 모조리 다 빼서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답니다. 한국에는 그 어떤 비싼 보석도 착용하고 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한국같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금부치를 보면 눈이 돌아가 당장 훔치려 들 것이고 저는 한국의 거렁뱅이들에게 제 보석을 빼앗길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자 택시 기사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고 묻더군요. 저는 동생 때문에 한국에 가는 길이라고 답했죠. 그러자 택시 기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요? 거기 옛날에 우리 중국이 지배하다시피 한 나라 아닌가요? 아니 그런 후진국에는 왜 가세요? 저는 택시기사의 말에 공감하며 제 여동생이 하필이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깜짝 놀라며 대체 중국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냐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짧은 대화를 뒤로 하고 저는 후진국에 가야 한다는 짜증 반,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 반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 한국에서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될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걱정과 우려는 한국 땅을 밟는 바로 그 순간부터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고 그날 받은 충격은 아직도 제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답니다. 우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럭셔리하고 세련된 인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한국 공항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한국은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니까 공항에 아스팔트도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서 흙밭에 비행기가 착륙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드넓은 활주로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비행기들이 끝도 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칫 혼잡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한국 공항의 직원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들의 아름답고 깨끗한 외모였답니다.
그들은 제가 영상으로 접해왔던 꽤 죄죄한 후진국 국민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은 모두 잘 관리된 매끈한 피부와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고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옷들을 입고 있었죠. 한국인들의 럭셔리함과 청결함에 저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 물이 아깝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그 어떤 악취나 떼꾸정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상황에 저는 괜히 주눅이 들려 하는 제 자신을 타이르며 우선 예약해둔 호텔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너무 크고 화려했기에 시골 출신인 저로서는 쉽게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죠. 다행히 유명 관광지인 쓰촨성에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만두 장사를 하는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기에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순간 걱정이 되더군요. 과연 이런 후진국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들을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태까지 제가 배우고 알아온 한국은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육 수준도 중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은 채 마침 제 옆을 지나가는 젊은 남자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 택시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남자가 너무나 유창하게 영어로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더해 그는 아주 친절하게 저를 택시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함께 택시 정류장으로 향하며 저는 그 남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물었죠. 그러자 그 남자는 멋쩍은 듯이 웃으며 자기 정도는 한국에서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니 저는 당연히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같이 잘 사는 중국인에게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도와준 남자에 이어 한국의 택시기사도 저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아니겠어요? 택시기사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신도 영어 공부를 했다며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분했지만 결국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교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택시의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제가 소문이나 영상으로 보고 들어온 한국은 시궁창과 다를 바 없는 거리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로 가득했는데 대체 이 최첨단 도시는 어디인 것인지 꼭 머리가 정지되는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이렇게나 커다란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데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중국은 상하수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통제되지 않는 노숙자들도 워낙 많아서 언제나 거리에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오물 냄새가 나곤 하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중국의 악취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인들이 찾는 대국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악취는커녕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서는 기분 좋은 향수 냄새가 나고 길거리는 쓰레기 없이 아주 쾌적했죠.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다른 이 모습들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당황한 상태로 호텔에 도착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에 벼룩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말 하기 창피하지만 중국에는 아무리 고급 호텔이라고 해도 벼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한국의 침구는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가려움에 피부를 긁지 않으며 잠자리에 드는 게 대체 얼마만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벼룩 걱정 없는 숙소에서 실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샤워를 하며 저는 또 다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숙소 시설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음은 물론 샤워를 하는 것도 찝찝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수돗물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맑았고 석회질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설마 한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런 깨끗한 물을 이용하며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이 미칠 듯이 부러워지더군요. 게다가 화장실도 방도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이 너무 청결했어요. 무엇보다 벽지가 너무 깨끗해서 저는 제 방을 청소하러 들어온 메이드에게 혹시 이 호텔 어제 도배를 새로 한 것인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메이드가 친절하게 웃으며 도배를 한 지는 1년이 넘었다고 답하지 뭐예요. 1년이 넘은 벽지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누가 제 머리를 한 대 때리기라도 한 듯 충격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귀에서 나온 귓밥이나 침, 그리고 가래 같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을 벽지에 대충 쓱 닦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벽지에는 얼룩이 남기 마련이고요. 그런 걸 늘 보며 살아온 저는 당연히 한국의 벽지가 이렇게 깨끗한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한국인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후진국 사람들이 중국보다 매너가 더 좋지? 저는 그렇게 의아해하며 동생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방금까지 제가 느꼈던 포근함과 부러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드넓은 중국에 살던 동생이 과연 서울의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만약 동생이 허름하고 좁아터진 곳에 살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든 동생을 설득해서 동생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잠시 후 택시가 동생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고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택시에서 내렸는데 이내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한국의 아파트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이 사는 곳이 빈곤층이 다닥다닥 모여서 사는 허름한 건물일 거라고, 그래서 강도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소음과 위생 문제가 늘 있는, 사람이 살만한 곳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는 마치 왕족들이 사는 궁전처럼 크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더군요. 물론 중국에도 이런 럭셔리한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정말 엄청난 부자들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시민인 동생이 이런 곳에 거주하다니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의 아파트는 크기만 압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물들 또한 대단히 훌륭하더군요. 우선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가 곳곳에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대도 여기저기 많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동생이 촌스럽고 허름한 달동네에서 가난에 찌들려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던 거죠. 동생이 사는 한국이 이렇게나 좋은 곳이었다니. 한국은 분명 후진국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충격을 받은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합리화시키려 했고 유치하지만 이 아파트가 외관만 대충 좋게 만든 것일 거라 우격다짐을 하며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결국 제 자존심은 박살나고 말았죠. 동생은 아파트의 37층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호텔도 아니고 대기업의 건물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던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1층에서 37층까지 이동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의 아파트 현관을 여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동생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는 정말이지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매끈한 대리석 바닥과 번쩍이는 대리석 벽,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는 최신식 럭셔리 브랜드의 전자제품들은 물론 최고급 제품으로만 채워진 화장실까지 눈 돌아가게 화려한 동생의 집을 보며 저는 동생에게 복권에라도 당첨된 것인지 물었죠. 그러자 동생이 내놓은 답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언니, 이 정도 사는 걸로 한국에서는 부자라고 하면 나 욕먹어. 한국에서 이 정도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거는 그냥 기본이야. 여러분, 동생의 말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제가 알던 대로라면 한국 사람들은 냄새나고 더럽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제게 마치 세상이 뒤집히는 일과도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중국과 한국은 감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나는 나라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니. 어쩌면 두 나라의 수준이 비등비등한 것인가? 아니, 어쩌면 한국이 더 잘 사는 최첨단 국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제 콧대를 무너져 내리게 했어요. 시무룩해진 저는 동생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나 봐. 그러자 동생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며 문화도 수준급인 훌륭한 나라라고 제 염장을 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동생의 그 말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 중국의 국민이기에 겨우 한국 같은 소국과 문화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발전했다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문화나 기본 매너까지 우리 중국 같은 선진국을 따라잡았을 리는 없어. 그러자 동생은 저에게 조금 더 한국에서 지내며 한국을 경험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동생의 제안을 승낙했고 그날 이후 저의 본격적인 한국 탐방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겪으면 겪을수록 놀랍고도 엄청난 매력으로 저를 사로잡아 버렸답니다. 먼저 제가 느낀 한국의 매력은 바로 안전함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해가 지고 난 밤거리를 여자 혼자 걷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 여자들은 밤거리를 걸을 때 잔뜩 경계를 하고는 하죠. 저 역시 후미진 골목에서 깡패들을 만나 돈을 뜯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나게 된 밤거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밤이 되어도 길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한 길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고,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량배들이 선뜻 나쁜 행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밤을 지나 새벽이 되어도 아무 걱정 없이 길거리를 다닐 수 있었죠. 이렇게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는 중국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괜히 시샘이 나서 동생에게 따져 물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CCTV가 많아? 여기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야? 그러자 동생은 저를 불쌍한 듯 바라보며 한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은 아무리 공공기관이나 정부라고 해도 함부로 CCTV를 볼 수 없으며 CCTV 영상을 이용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난다고 했죠. 저는 동생의 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중국에서의 CCTV가 감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CCTV는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생각에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질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건 바로 화려함과 다양한 먹거리였는데요. 저는 중국의 화려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단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중국에게 뒤지지 않는 문화를 자랑하더군요. 한국은 낮도 화려하지만 밤에도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랑했는데요. 거리마다 24시간 운영되는 먹거리와 놀거리들이 가득했고 그 하나하나의 경험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까무러치게 즐거운 것들이었답니다. 무엇보다 그런 경험들을 안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센세이션한 경험이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과연 선진국은 중국인가 한국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되었죠. 또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의 이방인인 저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었어요. 어딜 가나 웃는 얼굴의 한국인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럴수록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더러운 후진국이라 오해한 제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죠. 또 이렇게까지 세상과 현실에 무지했던 제 자신이 정말 실망스럽기도 했답니다. 유난히 즐거운 한국 관광을 마친 어느 날, 비로소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 동생이 옳았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동생과 매제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중국이 세계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 진심으로 반성할게. 한국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나라야. 앞으로 태어날 조카와 내 소중한 동생이 살아갈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서 정말 기뻐. 그 말을 하던 순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오더군요. 정부에 의해 통제된 정보 속에서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말이죠. 그러자 동생과 매제는 제 손을 잡아주며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제 머리에는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중국의 지인들이 떠올랐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이 어쩌면 제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동생과 매제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강대국인지 중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동생과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며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죠. 그래서 저는 급히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소지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물건만 두고 자리를 비우면 소매치기범들이 잽싸게 그 물건들을 훔쳐가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할 때면 꼭 소지품을 모두 챙겨야 했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물건들을 다 챙겨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저를 말리더군요. 한국에서는 자리에 물건을 다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된다면서 말이죠. 저는 어이없어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상식선에서는 물건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정말이라며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절대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고 했죠. 게다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그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주인 없는 고가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니요? 그건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 중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충격에 빠져있던 저는 문득 한국에 오기 전에 했던 제 행동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을 거렁뱅이 취급하며 귀금속을 다 빼놓고 온 바로 그 일 말이죠.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야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훌륭한 국민성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천박하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중국과 판이하게 다른 한국의 이런 분위기가 부럽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생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왔어요. 동생은 당장이라도 기절할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동거리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어요. 낯선 중국인의 외침에 선뜻 누가 나서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저와 동생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저희에게 다가와 주었답니다. 완벽한 타인인 그들은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하며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동생이 맨바닥에 눕지 않도록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저희 자매를 위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던지요. 든든한 한국인들 덕분에 저희 자매는 안정을 찾았고 잠시 후 119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얼른 구급차에 몸을 실었죠.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동생과 나는 중국인인데 과연 한국의 병원에서 받아줄까? 중국인들은 같은 한족이 아니면 무시하기가 일쑤인데 이런 걱정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우려와 달리 한국의 의료진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동생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동생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린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후진국 국민들이라 무시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죠. 그까짓 대국이 뭐라고 한국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 그제야 저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또 저는 저희에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도움을 준 한국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답니다. 더불어 한국인들의 훌륭한 국민성이 부럽기도 했고요. 얼마 후 동생 부부와 예쁜 조카를 한국에 남겨두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스촨성에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멋지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개중에는 여전히 한국을 후진국이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에서 한국은 꼴찌 국가라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 한정적으로 접한 정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사람들에게 꿋꿋이 설명하고 있어요. 가끔 예전에 저처럼 한국에 대해 이상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면 예전에 편협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요즘 너무 기쁘고 즐겁답니다. 좁은 우물을 벗어나 진짜 세상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전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여태껏 후진국이라 깔보고 무시했던 한국이 제게 진실의 눈을 뜨게 해줬다니 아이러니하고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 생각을 자주 해요. 언제 특히 그러냐고요? 중국에서 길을 걸을 때 혹시 소매치기가 다가오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그렇고요. 또 공항에 내린 순간 중국 길거리 특유의 오물 냄새를 맡았을 때도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너무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중국의 인터넷이 느리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산 사람인데 말이죠. 한국에 다녀오니 중국의 모든 것이 다 거북이처럼 느리게 느껴져서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이지 한국은 마성의 매력을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가기 전 다시 한번 한국에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제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 한국에 가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가려고 해요. 제가 느꼈던 기절할 만큼 놀라운 경험들을 가족들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만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다면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날을 위해 저는 지금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다음에 혹시 어떤 중국 사람들이 어색한 말투로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건다면 기쁘게 받아주시겠어요? 더불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한국에 방문할 저와 저희 가족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뵐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청해 부대라고? 그게 어딘데?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데 한국이 우리한테 뭘 어쩔 건데? 미 해군도 자신들을 어쩌지 못한다면서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했다가 박살 나버린 해적단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해군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해군 상사 마이크 러셀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각별한 한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국가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깽판을 치고 다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을 무시했다가 두들겨 맞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우선 미국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인 분들의 마음이 하루라도 빨리 풀리기를 바라며 글을 써봅니다. 사고친 녀석이 알아보니 소말리아계더라고요. 국적은 미국인이 맞지만 소말리아 혼혈이었죠. 몇 년 전에 한국 해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났다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서 적어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위용을 떨치던 13년 전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작전에 나섰던 한국군의 용맹함과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비록 저는 미군이지만 그 순간 한국군을 롤모델로 삼게 되었죠. 마치 한 편의 신화와 같았던 그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일을 계기로 한국을 알았고 또 지금 저의 가장 소중한 버신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2011년 초 한국 국적의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소말리아 해안 근처에 기지를 세우고 소말리아의 테러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와 오랜 전투를 이어오고 있었죠. 저희 미군은 단언컨대 세계 최강이지만 알샤바브와의 전투에서는 쉽게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샤바브 놈들은 소말리아에서 내전을 일으켜온 순학질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알카에다와 동맹까지 맺으며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죠. 놈들은 법과 질서가 사라진 도시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극단적인 이슬람 경전 해석을 따르는 놈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신체를 절단시키거나 돌덩이를 던져 살해하기까지 했죠. 그들로 인해 무려 50만 명이 넘는 소말리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저희 미국은 알샤바브 놈들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지만 알샤바브의 저항은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어요. 놈들은 게릴라식으로 자살폭탄 연쇄 테러를 저지르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지르며 결사 항쟁에 나섰죠. 1993년에는 미군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알샤바브 놈들은 그들의 주검을 끌고 다니는 방송을 하며 저희에게 엄청난 비참함과 굴욕감을 맛보게 하기도 했어요. 미군은 계속해서 전투에서 패배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소말리아 구출 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죠. 그때 설상가상 소말리아의 역대 최악의 가뭄이 닥치며 소말리아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소말리아는 그야말로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했어요. 소말리아 정부는 알샤바브의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지 오래였고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린 소말리아는 주변국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어요. 위기에 처한 소말리아를 돕지는 못할 망정 주변국들은 최첨단 어선을 타고 국경을 넘어와 소말리아 바다의 참치와 게들을 싹쓸이 해가기 시작했죠. 그건 당시 소말리아인들의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참다 못한 소말리아 어민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꾸려 외국 선박과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말리아 자경단은 불편한 진실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외국 선박을 납치해서 몸값을 받는 것이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이었죠. 결국 소말리아 자경단은 해적으로 변신하고 말았어요. 소말리아의 해적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무려 160배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말리아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중에 커서 해적이 되고 싶어 했고 여자들은 최고의 신랑감으로 해적을 꼽았죠. 소말리아 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한 세력으로 성장해갔고 결국 언젠가부터는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놈들은 저희 미국의 선박을 납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미군은 서둘러 구출 작전에 나섰고 다행히 납치되었던 미국인들을 구해내었죠. 그 과정에서 5명의 해적을 사살하기도 했고요. 그때 저희는 작전 성공을 기념하며 축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죠. 해적놈들은 죽은 동료들을 위해 피해 복수를 하겠다며 닥치는 대로 선박들을 납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 주에 무려 5척의 선박을 납치하며 폭주했고 불난 집에 기름이라도 부으려는 것인지 알샤바브 놈들은 해적들에게 수류탄과 기관 단총 같은 무기를 공급해주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바로 그때 놈들이 한국 국적의 선박을 납치한 거예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국 정부가 해적들에게 돈을 주고 조용히 인질들을 데리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G7에 속한 나라들은 해적들을 소탕하기보다는 마치 거래를 하듯 해적들에게 몸값을 주고 인질들을 돌려받는 것으로 일을 간단히 끝내곤 했거든요. 소말리아 해적놈들의 수법이 워낙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데다 세계 최강이라는 우리 미군까지 놈들에게 쩔쩔매고 있으니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 거겠죠. 해적놈들도 그 사실을 잘 아는 것인지 조만간 한국으로부터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벌써부터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청해부대라는 특수부대를 즉각 아덴만으로 보냈어요. 소말리아 해적들도 이런 한국의 반응에 놀랬겠지만 사실 저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죠. 인질로 잡힌 선원들을 구출하고 해적들을 소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해적놈들은 이내 한국의 특수부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 그럴 만도 했겠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자신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고작 한국 따위가 뭘 어쩌겠냐고 생각한 거겠죠. 사실 그때 저희 미군도 한국군에게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1위 군사 대국인 우리 미국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이 저들에 맞서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최영함을 선두로 청해부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저희는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도와줄 생각으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 없었답니다. 청해부대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최정예 병력이 탑승한 전투 헬기와 고속정이 해적들의 선박에 빠르게 접근했고 이어서 K6 중기관총이 위협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해적들은 청해부대의 압도적인 화력과 빠른 기동력에 혼비백산했어요. 결국 해적들은 특수부대의 위력에 놀라 금세 백기를 들고 말았죠. 제발 그만 쏘세요. 저희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청해부대의 쩔쩔매는 해적들을 보며 인질로 잡혀있던 한국인 선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희 미군은 그 모습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애먹인 해적놈들을 한국군은 저렇게 쉽고 빠르게 제압하다니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그건 해적들이 판 함정이었어요. 청해 부대가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해적선으로 접근하자 해적들은 순식간에 안면을 바꾸고 청해 부대원들에게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이 기습 공격에 청해 부대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선두에 섰던 UDT 소령이 허리에 3발의 총탄을 맞았고 한 하사는 광대뼈에 총을 맞기도 했죠. 다행히 이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치명상이었기에 청해 부대는 일단 후퇴를 해야 했어요. 후퇴하는 청해 부대를 보며 저는 역시 한국도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어요. 그날 밤 한국의 청해 부대는 2차 작전에 돌입했거든요. UDT 대원 14명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해적들이 들끓고 있는 선박으로 몰래 잠입했죠. 고요한 밤을 틈타 조용히 선박에 올라탄 대원들은 곧바로 해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해적들은 인질들을 방패로 삼으며 탈출을 시도했죠. 특수부대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선원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었기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노려 해적들은 선박을 소말리아 영의 깊은 곳으로 옮기려 했어요. 만일 이번에 선박을 놓친다면 다시 인질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해적들을 공격할 수도 없어서 특수부대원들은 참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저희 미군은 역시 한국군만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생각에 이제라도 한국군을 도와주려 했어요. 그런데 저희 미군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어요. 납치되었던 한국 선박의 선장 석혜균 씨가 나선 것이죠. 석 선장은 특수부대원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타실로 들어가 배를 지그재그로 돌리며 소말리아 영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은 석 선장이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들은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으로 해적들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해적 두목이 사살되며 전세는 완전히 한국으로 기울어졌어요. 여기에 더해 선박의 왼편에서 최영함이 총알을 폭풍우처럼 쏟아부으며 지원 사격을 가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적들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죠. 해적들이 완전히 제압된 후 인질로 잡혀있던 선원 21명은 전원 무사히 구출되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이지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이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했죠. 미군으로서 다양한 작전을 경험해왔지만 한국 해군이 보여준 그날의 용기와 결단력은 단연코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빠른 판단력과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며 적을 제압했고 결국 인질들을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한국 해군의 용맹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저희 미군은 한국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합동작전을 제안했고 그날 이후 한국 해군은 그야말로 아덴만해를 휩쓸고 다니며 해적들의 씨를 말리고 있답니다. 한국 해군만 뜨면 해적놈들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기 바빴죠. 언젠가 한 번은 한 이집트 선박이 해적들에게 납치될 것 같다며 구조 요청을 해왔는데 그때 상황이 참 급박했었어요. 한국군은 신속하게 전투 헬기를 출격시켰고 저희 미군 역시 대잠 헬기를 급파했지만 해적선과 이집트 선박의 거리는 불과 1.8km로 서두르지 않으면 해적놈들의 소나기에 이집트 선박이 떨어질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미합동작전은 1시간 만에 끝이 났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한국군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성공적인 작전 수행은 한국 해군 없이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무력과 지능적인 전투 스타일로 끊임없이 해적들을 몰아붙였고 현재까지 무려 해적선 34척을 퇴치하고 선박 2,400여 척을 호송하는 쾌거를 달성했죠. 그로 인해 한국 해군은 지금 신이 내린 선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군은 적들을 초전 박살내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들은 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국군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소말리아 재건을 위해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해주기도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지원이 소말리아 지역에 그치지 않고 케냐에 세워진 난민 캠프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케냐의 난민 캠프에는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은 물론 수십만 명의 다국적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너무 부족한 열악한 곳이었어요. 워낙 많은 난민들이 있었기에 배급이 항상 부족했고 사람들은 물이라도 한번 마시려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야 했어요. 결국 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은 더러운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어요. 그때 기적처럼 한국이 나타난 거예요. 한국은 서둘러 물 정화시설을 만들어 깨끗한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고 의료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 캠프는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이 일으킨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케냐는 연평균 강우량이 49mm에 불과한 데다가 난민 캠프가 하필 사막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늘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캠프에서 식량 배급을 해주기는 했지만 이곳에는 26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모여 있다 보니 배부르게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영웅처럼 한국이 등장한 거예요. 한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쌀을 싣고 와서 매달 난민 한 사람당 6kg의 쌀을 배급해주기 시작했고 매일 배고픔에 시달리던 난민들은 한국 쌀 덕에 모처럼 풍족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난민 아이들은 쌀포대에 그려진 한국 국기를 보고는 자신도 언젠가 한국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며 한국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느끼면서도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남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인데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을 상대로 벌인 짓을 생각하면 소말리아를 원수로 여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소말리아를 돕는데 일말의 망설임도 느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한국군을 붙잡고 한국이 소말리아를 돕는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한국군은 놀라운 답을 내놓더군요. 그리고 이 답을 내놓은 한국 군인은 지금 저의 가장 친한 한국 친구이기도 하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른 이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지원을 돌려주는 것이 한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한국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고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어요. 그들은 인류애와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영웅들이었죠. 한국군의 그 따뜻한 마음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저는 앞으로 그들과 같은 헌신적인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전설적인 인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던 한국을 구해낸 영웅 그 자체더군요. 그의 전투는 하나하나 전부 다 위대한 전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산도 대첩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수군은 일본 수군에 비해 수적으로 큰 열세에 놓여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천재적인 전략으로 그 상황을 180도 뒤집어 버렸더군요. 일본 수군을 유인해 한 곳으로 몰아넣은 이순신 장군은 배들을 마치 학의 날개처럼 반원으로 펼쳐 단단한 포위망을 만든 뒤 사방에서 대포를 퍼부었고 이 뒤를 이어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출격시켜 단숨에 일본 수군을 쓸어버렸더군요. 그날 일본 수군은 59척의 전함 중 47척을 잃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소수의 병사들만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에 반해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한국의 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무리 강력한 군사 대국이라고 해도 전쟁에서 조금의 피해도 입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이순신 장군과 한국의 해군은 그걸 해냈던 거죠.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무려 23전 23승, 그건 그야말로 신화였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한국 해군이 왜 그렇게 강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였고 그 불굴의 정신과 천재성, 강인한 전투력을 이어받아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했던 것이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한국군의 존경을 넘어 경외심까지 느끼게 되더군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저는 즉시 미군 동료들을 찾아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대단한 장군이 있었고 그의 후예인 한국 해군과 함께 싸우는 우리는 참 복받은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제 동료는 너는 명색이 해군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이제 알았냐며 어이없어 하더군요.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의 해군 제독들이 앞다투어 칭찬했을 만큼 위대한 영웅이야. 영국의 조지 알렉산더 중장은 자신들의 영웅인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동급으로 놓으며 칭송했고 일본 역사상 최고의 해군 제독인 도고 헤이하치로는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는 하사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고개를 조아렸어. 또 한산도 대첩에 참전했던 일본의 장수 와키자카는 이순신 장군이 두려워 몇 날 며칠을 밥조차 먹지 못했대. 그러면서 제 동료들은 이순신 장군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장군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군요. 그날 밤 저희 동료들은 밤새 이순신 장군과 한국 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우리 미군도 그들을 본받아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앞으로 그들과 같은 용맹하고도 뛰어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해군과의 합동작전에 더욱 열의를 올리며 그들의 전투 스타일을 유심히 살펴보고 닮아가려 노력했어요. 한국 해군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판단력은 늘 저를 놀라게 했고 저는 그들의 전투 방식을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애썼죠. 한국 해군의 전투는 마치 예술을 보는 듯 했어요. 그들은 작은 보트 하나까지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적을 유인해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능숙했죠. 저는 한국 해군의 전투 스타일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느새 그들과 같은 용맹한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한국의 인연은 13년 전 소말리아 해적단 사건으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낯뜨거운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글쎄, 조니 소말리라는 이름의 한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 가서 무례한 짓을 잔뜩 저질렀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놈은 한국에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것인지 평화의 소녀상 모욕 사건부터 시작해서 거리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기까지 했다더군요. 알아보니까 그놈은 소말리아 출신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하던데 백인이 주류인 미국에서 늘 이질적인 존재이자 불순물 취급을 받으며 살다 보니 그런 괴물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백인들에게 무시를 받으니 자기는 아시아인들이라도 무시를 해야 속이 풀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피하게도 그가 만든 동양인을 조롱하는 영상은 일부 백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백인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그 정신 나간 유튜버는 한국에 가서 사고를 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을 열받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고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이태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었죠.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뜻깊은 조형물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논란을 일으킬 도구일 뿐이었어요. 잠시 후 그는 기어코 소녀상을 찾아내고야 말았고 곧바로 소녀상을 모욕하기 시작했죠. 소말리는 소녀상의 입을 맞추며 아베 총리를 위하여 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어서 저질스러운 춤까지 춰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말리가 소녀상을 희롱하는 영상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요. 한국인들은 한국의 제일 아픈 역사를 건드린 소말리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관심이자 새로운 콘텐츠일 뿐이었죠. 그는 더욱 과감하고 자극적인 행동으로 한국을 도발하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지하철로 가서 음란물을 재생시켰어요. 야릇한 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지자 한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떤 한국인들은 저 사람 미친 것 아니냐며 크게 당황했지만 소말리는 그저 이 상황이 웃길 뿐이라는 듯 깔깔거리고 웃을 뿐이었어요. 그의 되먹지 못한 행동에 수많은 한국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저 역시 그의 만행을 접하고 분노에 치가 떨렸어요. 이제껏 한국이 소말리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저런 식으로 갚다니. 저는 저와 같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저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그에게 달려가 머리를 한 대 후려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유튜버는 죄책감도 못 느끼는지 연신 한국을 비웃어대며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하더군요. 그는 자신이 아무리 한국을 모욕하고 날뛰어봤자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마치 13년 전 세계 최강인 미국마저 어쩌지 못했던 소말리아 해적단들이 한국의 청해 부대를 보며 고작 한국이 뭘 어쩌겠어라며 무시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죠. 실제로 유튜브 방송에서도 약간의 벌금만 물겠지. 난 미국인인데 감히 한국인이 나를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려 라면서 킥킥대고 비아냥대기만 했다더군요. 이 멍청한 놈은 한국인들이 강력한 국방력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지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의 신변이 걱정되기 시작하더군요. 분명 정의롭고 용맹한 한국인들은 그를 이대로 두고 보지 않을 텐데 분명 빠른 시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13년 전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두 눈으로 직접 봤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예상대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유튜버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그를 응징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날 소말리는 평소처럼 서울의 한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뒤에서 한 무리의 한국 청년들이 다가왔다더군요. 소말리는 한국인 남성들을 보고는 비웃고 까불어대며 나는 미국인이라면서 너 같은 한국인이 뭘 어쩌게라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한국 남성에게 펀치 한 방을 맞고는 충격과 고통을 느끼며 길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의 라이브 방송은 고스란히 그 장면을 담았고 그가 두들겨 맞는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응징당하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죠.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그 유튜버는 한국인들에게 사냥당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는 어딜 가든 분노한 한국인들을 맞닥뜨려야 했고 그의 얼굴은 어느새 시퍼런 멍이 뒤덮게 되었죠. 그는 한국에서 샌드백과도 같은 처지가 되어 있었고 정의심에 불타는 한국 청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에게 발차기와 주먹을 날리며 참교육을 퍼부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이에나 한 마리가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곳에 있던 거죠. 사실 소말리의 행동에 많은 해외 사람들이 분노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유튜브 채널을 동시간에 신고했고 결국 채널이 삭제되었죠. 그는 서둘러 다른 채널을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삭제되고 말았죠. 그 유튜버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그깟 인기가 뭐라고 감히 주제도 모르고 한국인을 건드리다니. 그의 멍청함과 어리석음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마 얼마 후 그는 한국 감옥에 갇히게 될 텐데 거기에 가면 좀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전에 한국 선박을 납치했다가 한국 해군에게 초토화된 소말리아 해적들도 한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후로 그놈들이 어떻게 지내나 소식을 들어보니 황당하게도 그들은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하더군요. 글쎄 놈들은 한국 교도소가 소말리아의 5성급 호텔보다 훨씬 더 좋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한국에 눌러 앉고 싶다고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놈들은 한국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식 식단에 완전히 중독되었다고 하더군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해적은 한국에 잡혀오기 전보다
무려 살이 10kg이나 쪘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한국 교도소는 너무 청결하고 시설이 고급스러워서 자기들이 감히 여기에 머물러도 되는 것인지 죄책감이 들 정도라고도 했죠. 소말리아에서 살 때는 매일 같이 해충이 들끓는 침구와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써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화장지도 마음껏 쓸 수 있고 매일 깨끗한 물로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으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한국에 귀화하고 싶다는 뜻까지 밝혔다고 했죠. 이렇게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친 해적들을 단 며칠 사이에 열성팬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인이 아마 사고친 유튜버도 아마 감옥에 갇힌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에 푹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제발 그가 미국 망신은 그만 시키고 얌전히 한국 감옥에 갇혀 점잖고 위대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만행의 소식을 접하고 정말 많이 분노했었어요. 13년 전 만났던 저의 한국 친구들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제 친구 민석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일을 벌였으니 그는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한국인 남성들이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민석이 말대로 그렇게 되었네요. 저는 제 한국인 친구들에게 같은 미국인으로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저에게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렇게 사연으로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 상사로 영광스러운 한국군의 동맹군이자 영원한 우방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군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닿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미국 샌 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의 한 방송사 인터뷰 현장. 미국의 경제학자로 있는 한 남성이 뜬금없이 한국을 언급하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유럽인들은 미국 경제학자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명하기로 소문난 이 미국인 경제학자는 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맨하튼에 사는 엘리자베스 로페즈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저의 조국인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심에 있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세계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백인 우월 사상에 도취된 유럽인들에게나 통용되었기 때문이었고 갈색 눈에 검은 머리 동양인들에게는 절대 예외였거든요.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친할머니는 동남아시아 분이셨어요. 미국인 친할아버지와 혼인하시고 미국에서 사셨던 거였죠. 친할머니의 유전자로 인해서 제 외모는 완벽한 미국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지고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김새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은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엄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미국 땅 아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저를 은근히 깔보거나 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거리에서도 제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치고 간다거나 하는 차별들이 일상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저의 동료였던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저는 미국 국적을 가졌던 미국인이라 덜 심했다고 생각해요. 타국에서 왔던 아시아인들은 눈에 띄게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몇 번 마주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하게도 아시아인들 중에 유독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들만은 유일하게 차별을 겪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 전체가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다니는 회사 안에서만큼은 한국인들은 차별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그 한국인들은 언제나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일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회사의 승진 명단에도 매번 한국인들이 늘 한두 명 포함되어 들어가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이면 그렇게 차별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 건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사람들은 핵심적인 일을 맡지도 못했고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차별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대체 왜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배제되고 늘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안 궁금할 수가 없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성장해왔고 나이를 먹고 현재 시대에서는 전보다 덜하긴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백인들이 많았으니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도 했었지만
거짓된 자료들과 섞여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왜 한국인들의 무엇이 다르기에 회사에서 이런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일로 미국 샌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가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 대학과 저희 회사가 업무 파트너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미국 경제학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던 저는 이 경제학자분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인터뷰를 지켜보게 되었죠. 이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로드 클락시라는 분이셨는데 기업 경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로드 클락시의 조언을 구하고 경영에 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는 클락시에게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의 철학에 대해 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 시대를 넘어 다음 이 사회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있겠냐는 질문에 정말 뜬금없는 답변을 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지만 경제학자인 클락시의 입에서는 너무 생뚱맞게도 미국이 아닌 한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답변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진행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또 한국이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이내 클락시는 상기된 표정을 하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이끌어온 한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들의 대단함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될 정도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당시 농업사회 중심으로 교육 수준은 엉망진창의 수준에 가까웠으며 이를 보던 세계인들도 과연 이 나라가 한 국가로서의 부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만큼 피폐했던 국가였다고 말했죠. 그러나 반세기 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농업사회에서 완벽하게 산업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했으며 빠르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지난 시대와 다르게 많은 전 세계 국가들 역시도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우리 미국을 포함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고 하더니 그러나 이런 세계 국가들이 이런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 충분한 시간은 무려 한 세기가 넘어가야 했다며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단 40년 만에 이 모든 걸 해냈다며 역사적으로도 이런 나라는 없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탑에 꼽히는 한국의 기업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업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4, 50년 전에는 이 기업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업들이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일본의 지배 아래 식민지화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한국인들에 대한 기업 운영은 물론 교육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제약당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면 전 세계 산업 부문에서도 수십 개에 이르는 품목에서 세계 인류 수준에 도달해 있고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단연코 넘볼 수 없는 상위 레벨에 있다며 사회가 전반전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한국은 유독 모든 국가를 통틀어 2배에 이르는 굉장히 믿기 힘든 속도로 성장하며 성과를 이뤄낸 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국의 민족성으로부터 나온 거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족성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특징은 극단적일 만큼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역사적으로 뼈아픈 시기를 겪었던 한국인들은 그들의 피에 끈끈한 민족애가 흐르고 있고 국가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한국인들은 빠지지 않고 국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IMF를 겪는 국가들은 거의 도산하기에 이르고 나라가 급격하게 추락해버리고 말지만 한국은 한국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해 결국 가장 빠른 시기 IMF의 위기를 극복해낸 나라이기도 하다면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나라는 장담컨대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개인마다 다양한 개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타 국가와 다르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기투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말 특이하게도 강한 애착심과 뭉치려는 한국의 공동체 DNA가 흘러나오면서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기에 폐허 수준에 가까웠던 이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여겼지만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로 손가락에 꼽히는 초 강대국으로 성장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사실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국은 정말 대단하면서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전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나라를 굳이 뽑아야 한다면 자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을 선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온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디어인 BBC에서조차도 한국의 유독 빠른 속도에 대해서 극찬한 바 있다고 했어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다시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한국의 빠른 속도와 습성은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빠른 이 속도로 인해서 실제로 한국이 무려 매년마다 3, 40%의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부에서는 이런 빠른 문화가 오히려 서투르고 완벽하지 못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긴 했었지만 이들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한국은 정말 극단적인 시간에 놀라울 정도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완벽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전기기와 유조선,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완전하게 자리 잡았고 특히나 한국의 IT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미국보다도 무려 4배 빠르고 아시아 강대국이라고 말하던 일본보다도 3배 이상 빠른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일본의 전자산업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트렌드에서 뒤처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전자산업 부문에서 일본을 압도하며 선두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계 전자산업 5대 생산국 순위에서 한국은 단연 정상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은 현재 순위에서 한참 밀리며 낙후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숫자로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대표되는 8개 전자산업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치더라도 한국의 삼성전자 1개 기업의 영업이익에 20배가 차이가 날 정도라고 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본도 엄청난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데 대표되는 8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한국의 하나의 기업 영업이익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정말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건지 대단하다 못해 이 모든 게 그냥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죠. 클락 씨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나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면서 유독 한국인들에게만큼은 그러지 못하는지 저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많은 국가가 또 있을까요?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했던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이며 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강대 국가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특별함 때문이었을까요? 회사에서 유독 한국인들에게 어쩌지 못했던 이유 말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트리니티 대학에서 클락 씨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공감했던 것이 바로 민족성이었는데요. 회사에 있던 한국인들에게서 제가 가끔 눈에 띄게 와, 이건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강자에게는 엄청나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면모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왔던 직원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강대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겼고 아부떨기에 바빴지만 한국인 분들은 달랐거든요. 그들과 마주해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이익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이러한 특징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발견이었죠. 한국인들은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나 인도 등 아시아계의 사람들을 대할 때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강대국 출신의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시아 출신 동료들이 한국인들에게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런 행동들을 만났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저 호쾌하게 웃어 넘기며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늘 자신감 있는 태도로 요목조목 명분을 내세우며 끝까지 항의했었고 이런 한국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유럽인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회사의 주최국인 미국인들조차도 회사의 모든 우선순위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절대 쉽게 건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어 습관도 정말 특별하고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쓸 줄 몰랐지만 들을 수는 있었죠. 회사의 로비에서 가끔 커피를 마시다 한국인들끼리 뭉쳐 대화하는 말들을 엿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우연히 어떤 일본인이 베트남 출신 꼼씨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대체 왜 그런 거래? 몰라. 그 일본인 녀석 미국한테 엄청 아부떨고 동남아시아 분들에겐 엄청 시비 걸고 다니더라고. 혹시 어떤 대목에서 제가 한국인 분들의 대화에서 흥미로움을 찾았는지 느끼셨나요? 한국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존칭을 사용하고 이들에게 차별을 하는 국가의 사람들은 그냥 막 불렀습니다. 보통 대부분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반대되는 언어 습관을 가졌는데 한국인들의 이런 언어 습관은 정말 특별했죠. 사실 원래 인간이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게 하는 태도는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약자에게는 관대하면서 강자에게는 강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비교되었던 건 앞서 한국인들이 이야기했던 외형적으로 가장 비슷한 일본인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했거든요. 일본인들은 동남아나 인도 출신 등 자신들보다 약소국 출신이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모여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대화에 끼어들어 보려고 애쓰며 아첨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서구권에 있는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은 그런 일본인들을 무시하며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도 늘 비굴한 태도를 유지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보고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도대체 한국인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미래 등등 이건 그냥 단순한 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정말 특별하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은 엄청나게 인상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샌안토니오 브리니티 대학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팔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짧은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5천년이라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찬란한 역사를 지내왔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역사에서도 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었던 나라였고 당시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게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작은 영토와 작은 수의 국민들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침범해왔던 정말 수십 배 큰 대국들의 도발에도 단 한 번도 쉽게 영토를 뺏기지 않았고 그런 대국들도 한반도만 갔다 하면 진땀을 흘리고 패배해야 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기록들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의 강한 정신력과 대범함은 오래된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일본이라는 국가가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중국까지 완전히 지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일본의 침략에 이은 지배 아래 보인 두 국가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침략 때문에 중국은 한국인들에 비해 1,000배나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공포에 떨며 숨기에 바빴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중국을 겁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시대에는 다른 서양 국가들 또한 여러 식민지들을 만들었고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는데 대부분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국가 사람들은 중국인들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당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도 한국인들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그들을 점령한 수십 년 동안 정말 끝도 없이 일본에게 저항한 민족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군에 의해 뾰족한 날이 달린 도구들을 전부 뺏긴 상황에서도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일본 침략자들에 맞서 싸웠고 식량을 강탈당해 굶주려야 했던 순간과 한글 사용 또한 금지되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군사훈련과 한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일본을 상대로 계속해서 게릴라전과 일본 주요 인사 암살 작전을 펼침으로써 일본을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 나라와 가족들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침략자에 맞서 싸웠고
결국 일본은 식민 지배 시절 한국의 국토를 침략했던 강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한국인들로부터 수많은 희생과 패배를 맛봤어야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다지 이득이랄 것도 없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한반도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점령 초창기에 한국으로의 파견을 원하는 일본군들은 상당히 많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들은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에 겁을 먹고 한국에 파견되는 것을 꺼렸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모진 고문에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날이 갈수록 한국의 게릴라전에 연전연패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런 상반되는 역사를 보고 왜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뺏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여느 피지배국들처럼 일본의 저항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거든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수치였던 것이죠. 시대가 현대화되어 가고 지난 역사가 묻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을 내세우며 뒤늦게 자신들의 위대함을 세계에 퍼뜨리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죠. 실제로 저희 회사 중국인 동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클래스로 있는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를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우기기까지 했으니까요. 뭐 이해는 됩니다. 이런 한국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갖고 싶을 만큼 대단한 업적들이었으니까요. 이렇듯 한국은 지배국가들이 이득을 취하지 못했던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였죠. 세계 최고 규모의 국토를 가진 중국과 경제 대국이라던 일본이라는 국가 사이에서 한국은 끝까지 영토를 빼앗기지 않았고 자국의 문화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배국가들을 상대로 늘 이득을 취해온 국가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을 마치 동네 아저씨 보듯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상대가 누구더라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가난을 겪어본 적 또한 있기 때문에 빈곤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이들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사람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자세를 갖게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유독 어떠한 차별 행위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회사 휴가 시즌에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고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심장이 떨리더군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두 발을 딛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정말 믿기 힘든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미국보다도 어쩌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훌륭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공항에서부터 제가 숙소에 가기까지 모든 순간마다 사람을 대하는 건 체계화된 사회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사람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었어요. 이를테면 낯선 사람이 한국의 어딘가에 있을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같은 시스템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낯선 사람이 처음 와본 곳에 발을 딛게 되면 지도와 휴대폰 없이 그 어디도 찾아가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주 섬세한 안내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어서 처음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제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조화로움이었어요. 이건 제가 세계 많은 국가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한국은 유일했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심은 타 유럽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도시는 푸르른 녹색 풍경을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간간히 길가에 심어놓은 잡초들과 나무 몇 그루가 종종 보이는 것이 다였지만 한국의 도시는 높은 산과 녹색의 자연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죠. 자연과 현대화된 아름다운 건물의 조화로운 모습은 정말 이색적이었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전선주와 전선들조차 지하로 매몰하여 지저분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런 조화로움은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 풍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음식 문화에서도 이런 조화로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채소만 먹는 비건인들이 있을 정도로 육식과 채소가 서로 다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은 육류와 채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육류를 먹으면서도 항상 채소를 곁들여 함께 섭취하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물론 맛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고 말이죠. 왜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이 최고라고 말하곤 했었는지 한국에 도착하고 단 한 끼 식사로 이해해버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한국은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진귀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모두 말하기에는 아마 3박 4일이 걸려서야 모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말 독특했던 무인 점포 시스템, 너무 편리했던 대중교통 시스템, 음식 문화, 24시간 매장, 한국의 밤, 한국인들의 친절까지 그때 샌안토니오 트리니티 대학에서의 인터뷰에서 왜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다음 세대 세계를 이끌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전 이제 그 말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쉽게 생각해봐도 정말 말이 되지 않거든요. 한국의 국토는 타 유럽국들이나 강대국들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도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죠. 바로 옆 나라인 중국과 비교하면 20배도 작습니다. 심지어 일본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기술적 발전을 이룬 국가가 지금 영토의 딱 2배, 그리고 딱 2배의 인구를 가졌다면 정말 그 어느 국가도 한국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이 북한이라는 국가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세계는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반도가 오로지 대한민국 주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압도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을 경험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과 위기를 대하는 대처 방식, 그 사람들의 관심사와 그 사람들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명 눈여겨봐야 하고 이들의 움직임이 곧 다음 세대를 맞이할 핵심이 되는 열쇠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국에게,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고만 저는 요즘 회사에서 한국인 분들을 만나면 괜히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에 완전 녹아버리고 말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말입니다. 한국 남자분들은 어떤 여성들을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인 남자를 연인으로 만나보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있는 한국인 분들은 저를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알려주신다면 제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하고 멋진 나라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그런 한국을 통해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제가 나아갈 미래를 더욱더 밝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나니까 괜히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던 멋진 나라였구나 생각되면서 한국인이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네요. 사연 보내주신 엘리자베스 로페즈 씨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